안녕하세요. 모두의 동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는 퀴즈 대회 이야기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이미 소개했던 적이 있는 클로디아의 비밀의 작가 E.L. 코닉스버그에게 뉴베리상을 3번째로 안겨준 작품인데요. 바로 퀴즈 왕들의 비밀입니다. 여태껏 퀴즈 대회 지역 예선전에서조차 우승한 적이 없는 에피파니 중학생 4명과 올린스키 선생님이 뉴욕주 퀴즈 대회에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모범생도 우등생도 아닌 아이들이 어떻게 쟁쟁한 다른 후보들을 이기고 우승을 거머쥐었을까요? 노아, 나디아, 에탄, 줄리안, 그리고 올린스키 선생님. 이들과 퀴즈 대회는 마치 운명처럼 엮여 있습니다. 서로의 삶의 아픔과 비밀까지도요. 노아에서 줄리안까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퀴즈 왕이 되었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초등 고학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까지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고요. 오늘 저는 앞부분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아이들과 함께 책을 통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코닉스버그의 퀴즈 왕들의 비밀 들어보시죠. 퀴즈 왕들의 비밀. E.L. 코닉스버그 지음, 이연숙 옮김. 신기하게도 에바 마리 올린스키 선생님은 언제나 멋진 대답을 했다. 퀴즈 대회에 나갈 팀원은 어떻게 뽑았습니까? 선생님은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막히는 법이 없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때그때 알맞게 답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주로 조화를 잘 이루는 아이들을 뽑았다고 답했다. 맞는 말이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로 팀을 꾸렸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대답도 괜찮았다. 교육감에게 시원치 않은 대답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실 올린스키 선생님 자신도 이 팀원들을 왜 뽑았는지 잘 몰랐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종종 있는 법이다.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까지 그걸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 올린스키 선생님은 퀴즈 대회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이유를 몰랐고 그것은 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팀원들은 스스로를 영혼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팀이 되기 훨씬 전부터 영혼들이었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팀이 되기 직전에 영혼들이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다. 닭이니 달걀이니 팀이니 영혼들이니 무엇이 먼저였든 분명한 것은 끝이 달걀이라는 것이다. 달걀이고 말고. 사람들은 6학년들이 뉴욕 주 퀴즈 대회 결승전까지 올라간 것을 무척 놀라워했다. 결승전에는 7학년 팀도 있었지만 8학년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에피파니 중학교는 여태껏 지역 예선전에서조차 우승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결승까지 진출하다니. 결승전의 상대는 맥스웰 중학교 8학년이었다. 맥스웰 팀의 남학생들은 변성기를 지나 목소리가 굵었으며 여학생들은 성숙해서 처녀 티가 났다. 올란스키 선생님은 그 중에 레이스가 달린 살구색 브레이저 끈이 내비친 여학생을 보고 말보다 옷차림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했다.
그에 비하면 6학년인 에피파니 팀은 사춘기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겪으려면 아직 멀어 보였다. 미식축구 경기와 달리 퀴즈 대회는 한 번 지면 무조건 탈락이었다. 3세판이 아닌 단판 승부로 등수를 매겨 최고를 뽑는 것이 아니라 매 경기마다 상대를 탈락시키고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승자와 패자가 있었고 처음부터 그 규칙은 예외가 없었다. 시합에서 진다는 것은 곧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뉴욕주의 중심 도시 올버니에서 열린 경기에는 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선수들 8명이 참가했다. 자, 드디어 에피파니와 맥스웰 팀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퀴즈 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땐 오후였다. 대회가 열린 곳은 우편 번호를 따로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빌딩에 창문 없는 방이었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올란스키 선생님은 약간 떨면서 앉아 있었다. 인조인간인지 기계장치인지 모를 멍청한 로봇이 달력만 보고서 에어컨을 켜놓았다. 바깥 날씨가 어떤지 확인도 안 해보고 말이다. 올린스키 선생님은 다른 관중들처럼 자기 팀의 로고가 그려져 있는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맥스웰 팀은 남색 티셔츠를, 에피파니 팀은 빨간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넓고 추운 방에 어울리는 야단스러운 색깔이었다. 주최 측은 관중들이 휘파람을 불거나 야유를 보내거나 응원을 하거나 어떤 신호를 보내거나 깃발을 흔들거나 하는 행동을 절대 못하게 했다. 퀴즈 대회는 머리를 쓰는 것이지 몸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규칙은 바로 수업 시간과 예배 시간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에피파니 팀과 맥스웰 팀은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 사회자인 뉴욕주 교육위원은 그 중간에 서 있었다. 그는 관중들에게 인자하게 웃어 보이며 안쪽 주머니에서 돋보기 안경을 꺼냈다. 그러고는 안경을 손목에 탁 쳐서 펴더니 코에 걸쳐 썼다. 올란스키 선생님은 자기 팔을 감싸 안았다. 천장에서 나오는 바람이 너무 셌기 때문인지 아니면 긴장을 한 탓인지 몸이 오들오들 떨려왔다. 선생님은 교육위원이 크고 투명한 유리 그릇으로 손을 가져가는 것을 숨죽인 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대학교 졸업반지가 그릇에 쨍 하고 부딪혔다. 이 안의 온도가 2도만 더 낮았더라도 유리 그릇은 아마 산산이 부서졌을 것이다. 캘리그래피는 무슨 뜻이며 어느 나라 말에서 유래된 것인가? 교육위원이 질문지를 한 장 꺼내서 읽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버저가 울렸다. 올린스키 선생님은 누가 눌렀는지 감이 왔다. 이 길이란 확신이 들었다. 선생님은 그제야 등을 기대고 편안하게 앉았다. 전혀 떨리지 않았다. 흥분이 되긴 했지만 불안하진 않았다. 텔레비전 조명에 반사된 노아 거스홈의 안경알이 반짝였다. 노아는 첫 번째로 뽑힌 아이였다. 노아의 글, B&B 편지를 쓰게 된 사연. 엄마는 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B&B 편지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엄마는 이유를 물었다. 나는 B&B 편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말했다. 썩 친절하고 참을성 있는 설명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B&B 편지가 뭔지 설명해 주었다. B&B, 버터 바른 빵이라는 뜻을 가진 A Bread and Butter의 머리 글자 말이다. B&B 편지란 초대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기 위해 보내는 감사 편지라고 했다.
나는 그런 것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편지 대신 다른 수를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엄마는 따끔하게 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우리 세대가 B&B 편지 쓰는 법도 모르면서 사소한 일에나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서구 문명이 기울게 되었다고. 나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B&B 편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했다. 사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다. 또 하나의 사실은 나는 할아버지 댁에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보내서 갔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인 엄마는 에피파니에서 어느 누구보다 집을 많이 팔아서 유람선 여행 상품권을 얻었다. 엄마가 유람선 여행을 아빠와 가지 않고 나와 동생 조이와 함께 갔더라면 나는 플로리다에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드리고 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내게 B&B 편지를 쓰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내가 네이트 할아버지와 세디 할머니에게 가 있는 동안 조이는 코네티컷주 시골에 사는 에버를 할아버지 댁에 가 있었다. 조이도 에버를 할아버지께 B&B 편지를 쓰나요? 그럼 벌써 쓰고 있지. 조이는 감사할 게 있는 모양이죠 뭐. 엄마는 우리 세대가 서구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는 듯 하다가 끝내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편지 써라. 알았지? 엄마는 방문을 소리나게 닫고 나갔다. 컴퓨터로 해도 돼요? 나는 문을 다시 열고 엄마에게 소리쳐 물었다. 노아, 네가 컴퓨터로 쓸 수 있다는 걸 물론 잘 알아. 하지만 그러면 안 돼. 나는 사소한 일에나 신경 쓰는 사람이 둘 중 누구인지 따지려고 했다. 하지만 엄마가 하도 무서운 눈길로 바라보는 바람에 차라리 B&B 편지를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닫힌 방문에서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 창문, 문, 창문. 아, 탈출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가 들어있는 상자를 꺼냈다. 편지지는 우표보다 조금 더 컸다. 뭐 그렇다고 많이 크지는 않았다. 나는 볼펜을 꺼내서 편지지를 꾹꾹 누르며 글씨를 썼다. 편지지가 움푹 파이기는 했지만 아무 글씨도 써지지 않았다. 볼펜으로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릴 때가 가끔 있다. 이 볼펜이란 건 말이다. 서구 문명을 몰락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하나란다. 글씨라는 것은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야 하는데 말이다. 글씨를 싸구려로 빠르게 더군다나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녀석이 바로 이 볼펜이라는 거야. 플로리다에서 지낼 때 틸리 나음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엄마와 틸리 할머니는 서로 마음이 잘 맞을 것이다. 두 분에게는 서구 문명이 몰락한 이유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가 있으니까. 쌍둥이라고 해도 생각이 그렇게 같기는 힘들 것이다. 나는 허물어져가는 서구 문명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B&B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볼펜을 도로 넣고 캘리그래피 펜을 꺼냈다. 잉크를 채워두지 않아서 펜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쓰고 싶은 것이 떠오르면 그때 잉크를 채울 생각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막 떠오른 생각들이 달아나기 전에 붙들어 두려고 뾰족하게 깎은 연필과 포스트잇도 꺼냈다. 나는 포스트잇에 빨간 손수레라고 썼다. 나는 빨간 손수레를 선물로 받았지만 에피파니로 가져오진 않았다. 잠깐 더 생각하고 나서 이번에는 턱시도 티셔츠라고 썼다. 그것도 선물로 받았지만 지금은 없다. 다음에는
캘리그래피 펜과 잉크 한 병이라고 썼다. 펜 한 자루와 잉크 한 병을 선물로 받긴 했지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내가 직접 산 것들이다. 캘리그래피 펜을 보고 있으니 포스트잇이 생각났다. 잉크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샀던 포스트잇. 나는 떠오르는 것들을 적은 목록에 포스트잇도 추가했다. 그러고는 다 적은 포스트잇을 떼어 책상 앞에 붙였다. 그런 다음 엄마가 말한 것처럼 생각을 가다듬어 보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사는 센츄리 마을은 내가 가본 어떤 곳과도 비슷하지 않았다. 플로리다에 있기는 하지만 디즈니 월드라든가 시월드 같은 유원지와는 달랐다. 그곳은 마치 노인들을 위한 테마파크 같았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바쁜 직장 생활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세디 할머니와 네이트 할아버지야말로 센츄리 마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분들이었다. 이 대단한 일은 마가렛 드레이퍼 할머니와 아이지 다이아몬드 스타인 할아버지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리고 센츄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 회관에 모였을 때 시작되었다. 세디 할머니와 네이트 할아버지는 여기 에피파니에서 자그마한 빵가게를 운영했었다. 그래서 세디 할머니는 결혼식 케이크를 직접 만들겠다고 했고, 바이올린 연주가 특기인 네이트 할아버지는 악단을 총지휘하겠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즉시 연습을 시작했다. 여보, 당신은 만날 그렇게 똑같은 음악만 연주하는 게 지겹지도 않아요. 세디 할머니가 물으면 만날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지겹지 않냐고 물어보지 그러우. 네이트 할아버지는 이렇게 받아 넘겼다. 그러면 할머니는 그 연세에도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샤, 아샨다, 파디 킨더라고 했다. 전에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다. 쉿, 애가 들어요 라는 말이지만 진짜 뜻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어쩔 줄 모르게 만든다는 것이다. 펜실베니아에서 우체부로 일하다 은퇴한 켄트 할아버지는 요즘 난초를 가꾸는 일에 푹 빠져 있어서 결혼식 꽃장식을 맡겠다고 했다. 그러자 케르이머 할머니는 꽃 장식으로 쓸 제비꽃을 내놓겠다고 했다. 틸리 할머니는 초대장 만드는 일을 맡겠다고 했고, 예전에 랍비였다는 프리드만 할아버지는 주례를 서겠다고 나섰다. 아이지 다이아몬드 스타인 할아버지는 유대인이고 마가렛 드레이퍼 할머니는 유대인이 아니긴 하지만 결혼식 주례는 자신이 서겠다고 말이다. 이 결혼은 아주 늦은 나이에 하는 재혼이었다. 자녀들이 다 자라 이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딱히 한 종교를 정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나중에 네이트 할아버지가 랍비는 센츄리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고 설명해 주었다. 랍비에게는 은퇴가 없어서 한번 랍비는 영원한 랍비라고 했다. 센츄리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예전에 대가족의 요리사였던 미망인들이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서 나누고 어떤 요리를 할지 정하고 장볼 목록을 작성하는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 첫 번째 모임을 마친 뒤 나는 네이트 할아버지와 함께 틸리 할머니를 문구점에 데려다 주었다. 할머니는 그 복잡한 뉴욕에서 살다 왔는데도 운전을 못한다. 틸리 할머니가 초대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사는 동안 난 할아버지와 함께 세디 할머니 심부름을 하러 대형 할인점에 갔다. 그때 빨간 손수레가 특히 우리 눈길을 끌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그 손수레를 사주었는데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었다. 알렌 아저씨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손수레는 아주 쓸모가 많았다. 나는 써놓은 것을 다시 살펴보았다. 포스트잇.
나는 초대장이 모자랄 때 포스트잇을 샀다. 틀리 할머니가 기르던 고양이가 발에 잉크를 묻히고 돌아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초대장은 모자라지 않았다. 틀리 할머니는 초대장에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등을 쓰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본 글씨 중에 가장 예쁜 글씨였다. 이게 바로 캘리그래피란다.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이지. 할머니는 캘리그래피를 배우고 싶으냐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봉투에 주소 쓰는 일을 도와주면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다시 문구점에 데려다 주었다. 할머니는 내게 캘리그래피 펜 한 자루와 잉크 한 병을 사주었다. 할머니가 볼펜이 서구 문명을 기울게 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문구점에서 펜촉이라고 불리는 펜 끝을 시험해 볼 때였다. 노아야, 앞으로는 말이다. 복사할 일이 있어서 글씨를 꾹꾹 눌러 써야 할 때만 볼펜을 쓰길 바란다. 마침내 펜촉을 하나 고른 뒤 틀리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약속할 수는 없었다. 학교에서는 더 빨리, 더 싸게, 그리고 멋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예 잉크가 채워져 있는 펜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그런 건 절대 쓰지 않는단다. 틀리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잉크 채우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다. 자, 어떻게 잉크를 알맞게 채우는지 잘 봐두렴. 첫째, 잉크 넣는 관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둘째, 펜촉을 잉크에 완전히 담근다. 셋째, 관을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린다. 넷째, 펜을 잉크병 위로 들어 올린 다음 관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서 잉크를 3방울만 다시 병에 떨어뜨린다. 다섯째, 관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잉크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멈추게 한다. 여섯째, 펜촉과 펜에 묻은 잉크를 깨끗하게 닦아낸다. 나는 시작도 하기 전에 거치는 단계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다. 이 6단계는 말이야.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야. 시작,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해야 해. 나는 캘리그래피 연습을 했다. 알파벳 26자를 쓰면서 그 중에서도 X는 누가, 언제, 어디서 같은 단어나 주소를 쓸 때는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연습하기엔 좋은 글씨였다. 왜냐하면 X는 사실 쓰기에 쉬운 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틀리 할머니가 보기에도 난 초대장을 써도 좋을 만큼 글씨를 잘 쓰게 되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부엌 식탁에서, 나는 거실에 놓인 커피 탁자에서 초대장을 썼다. 사실 센츄리 마을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에는 거실에 책상이 없었다. 초대장마다 다음과 같이 추신을 써야 했기 때문에 일이 제법 많았다. 참석은 환영이지만 선물은 사절합니다. 틀리 할머니는 센츄리 마을에선 모든 초대장에 을에 그런 문구를 적는다고 했다. 게다가 말이야, 할머니가 덧붙였다. 결혼하는 것 자체가 큰 선물이지 않니?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일을 썩 잘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양이 토머스 스턴이 갑자기 내 무릎 위로 뛰어올랐다. 그 바람에 나는 벌떡 일어나며 잉크를 엎질렀고 토머스는 그 잉크를 발에 묻히고 돌아다니며 초대장에 발자국을 남겨버렸다. 내가 주소를 쓰고 있던 초대장 5장에 고양이 발자국이 찍혔다. 난 실수 따위는 절대 안 해. 틀리 할머니는 카드를 살 때 이렇게 말하면서
여분의 카드를 사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는 갑자기 벌어진 이 상황에 엄청나게 화가 났다. 할머니는 예전에 서점 계산원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난 숫자 계산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 누구가 컴퓨터를 말하는 건지 또는 셈에 뛰어난 다른 계산원을 말하는 건진 잘 몰랐지만 되묻지 않았다. 뻔한 답이 예상되어서였다. 나는 할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수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곧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포스트잇. 나는 고양이 발자국에 찍힌 초대장마다 포스트잇을 붙이고 나무랄 데 없이 멋진 글씨로 다음과 같이 썼다. 결혼식에 이 특별한 초대장을 가지고 오세요.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할머니가 깜짝 선물이 뭐냐고 물었지만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다.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해내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생각해냈다. 사실 그 누구도 쉽게 생각하지 못할 만큼 깜찍한 방법이었다. 장을 보려고 모인 날은 정말 볼만했다. 센츄리 마을 주민들은 마치 거대한 장보기 군단이 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모아온 할인 쿠폰을 손에 쥐고서 마을 회관 앞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나더러 사회를 보라고 했다. 나는 마을 회관 앞 탁자에 앉아서 우리가 사야 할 물건들을 쭉 불렀다. 이건 카드게임과 아주 비슷했다. 식물성 쇼트닝 하나, 마가린 4통, 키친타월. 그러면 사람들은 들고 있는 할인 쿠폰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내게 주었다. 틸리 할머니는 할인 쿠폰이 있는 물건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신문 광고를 뒤져서 물건들을 언제, 어디에서 사면 좋을지 알아보았다. 나는 캘리그래피 펜으로 목록을 작성했다. 그래도 일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었다. 센츄리 마을 사람들은 아주 느긋하니까 말이다. 그날 오후 늦게 사람들이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과 물건들을 들고 다시 마을 회관으로 모였다. 틸리 할머니가 더하고 나누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를 계산했는데 아무도 따져보려고 하지 않았다. 틸리 할머니가 계산하는 데는 실수가 없다는 걸 모두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사온 물건들이 정해놓은 목록과 다르지 않은지 점검하고 누가 어떤 요리를 할지 정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빨간 손수레를 끌고 집집마다 식료품을 배달했다. 사실 나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다. 결혼식 날 나는 빨간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마을 회관을 오가느라 바빴다. 제비꽃만 해도 3번, 양지머리는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날랐다. 그 다음엔 켄트 할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신부 들러리에게 꽃다발을 전해주었다. 나는 켄트 할아버지처럼 하루 종일 꽃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마거릿 할머니의 들러리는 딸인 포터 부인이 하기로 했다. 마가렛 할머니는 우리 집에 있는 에피파니에서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포터 부인은 여전히 그곳에서 산다고 했다. 포터 부인은 결혼식 때 입을 드레스까지 새로 사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다. 그렇다고 우리가 같은 비행기를 탄 것은 아니었다. 나는 몇 주 전부터 벌써 와 있었으니까.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 비행기를 탔다. 켄트 할아버지와 나는 신랑과 신랑 들러리에게도 가슴에 꽂을 꽃장식을 가져다 주었다. 아이즈 할아버지의 들러리는 아들인 알렌 씨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와 알렌 씨는 둘 다 플로리다에서 살고 있었다. 알렌 다이아몬드 스타인은 아이즈 할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른이긴 하지만 센츄리 마을에 살기에는 너무 젊었다. 사실 알렌 씨는 내가 여태껏 봤던 사람 중에 가장 신경질적인 사람이다. 또 하나의 사실은
알렌의 부인이 그와 이혼하고 에피파니로 이사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것이다. 알렌의 부인은 지금 시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치과 의사인 우리 아빠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것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내가 이혼하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시다니 말이야. 알렌 씨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사람은 헛기침만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은 서둘러 화제를 딴 데로 돌렸다. 나도 알렌 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수십 번은 들었지만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엔 내가 아이러니라는 말뜻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했다. 사전을 찾아보니 가장 어울릴 만한 아이러니의 뜻은 예상 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이나 부조화였다. 물론 언제나 같은 뜻으로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말뜻을 알고 난 다음에도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알렌 씨가 이혼한 것과 아이즈 할아버지가 결혼하는 게 왜 아이러니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알렌 씨의 행동을 보면 이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또 아이즈 할아버지가 마거릿 할머니에게 하는 걸 보면 결혼은 너무 당연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 아샨티, 파디 킨더. 두 사람은 너무 다정해서 옆에서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도저히 못 봐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결혼 축하 케이크는 구워졌다기보다 건설되었다고 하는 편이 어울렸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 축하 케이크를 건설하지도 만들지도 않는다. 단지 주문할 뿐. 이런 케이크가 하루 만에 건설될 리는 없다. 적어도 3일은 걸린다. 첫날 세디 할머니는 기본이 되는 부드러운 빵을 구웠다. 다음 날에는 마분지로 바닥을 만든 다음 빨대를 기둥 삼아 케이크를 쌓아 올리고 토대에 설탕을 입혔다. 3일째 되는 날엔 장미 꽃봉오리 장식을 만들어 얹고 꼭대기에 신랑 신부 인형 장식을 세웠다. 사실 케이크는 진짜 멋졌다. 네이트 할아버진 케이크가 완성되자마자 사진에 찍어두었다. 그래서 세디 할머니는 케이크가 얼마나 멋졌는지 되새길 수 있었다. 알렌 씨가 빨간 손수레가 문제였다고 말한다면 나는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이러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고 말고 아저씨가 문제였다. 빨간 손수레가 없었다면 케이크를 어떻게 옮겼을까? 자동차에 싣기엔 케이크가 너무 컸고 센츄리 마을의 기온은 체온만큼 높았으니 그냥 들고 가면 식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녹을 게 뻔했다. 바로 그때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손수레에 얼음을 채우고 플라스틱 판으로 덮은 다음 케이크를 그 위에 싣는 것이었다. 내가 앞에서 끌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잘 살피면서 조심조심 가면 될 것 같았다. 네이트 할아버진 얼른 가게에 가서 얼음 3봉을 사왔고 우리는 손수레에 얼음을 채웠다. 얼음이 너무 많아서 손수레 꼭대기까지 가득 찼기 때문에 좀 덜어서 앞마당에 쏟아놓았다. 공간을 비워서 짐도 실을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우리가 막 케이크를 싣고 나가려고 할 때 알렌 씨가 왔다. 신랑이자 아버지인 아이즈 할아버지가 기도문을 가져오라고 해서 왔다지만 나는 할아버지를 계속 짜증나게 해서 여기로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알렌 씨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우리는 모두 앞마당에서 손수레에 짐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래서 아저씨는 집 뒤편으로 돌아서 앞마당으로 왔다. 불행히도 알렌 씨는 손수레 손잡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 알렌 씨는 손잡이에 걸려 넘어지면서 녹고 있는 얼음 더미 위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 바람에 케이크는 쓰러져서 엉망이 되어버렸다. 가장 꼭대기층은 완전히 뭉개져 알렌 씨와 뒤범벅이 되었다. 조그맣고 귀여운 신랑 신부 장식은 심각하게 망가졌다. 알렌 씨의 발목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발목을 부여잡고 끙끙거렸다. 네이트 할아버지는 구급차를 불렀고 세디 할머니는 케이크를 손볼 재료를 찾으러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네이트 할아버지는 망가진 케이크를 싣고 마을 회관으로 갔다. 나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알렌 씨 옆에 있었다. 그는 같이 있기에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못 되었다. 신랑인 아이제 할아버지가 전화해서 알렌 씨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물었다. 나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신랑에게도 구급차를 불러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들러리를 사드릴게요. 나는 아이제 할아버지에게 케이크에 장식되어 있던 신랑 신부가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결혼식에선 은근히 미신 같은 것을 믿게 되는 법이니까. 행복한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 날, 케이크에 꼬마 신랑 신부가 망가진 채 장식된 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봤다. 뭉개진 케이크에 파묻힌 망가진 신랑 신부 장식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는 장면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신랑 신부의 앞날에 대한 예견이었다. 그래서 난 아이제 할아버지에게 알렌 씨가 다친 이야기만 하고 케이크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에게 신랑 신부 장식이 망가져서 엉망이 되어버린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느냐고 할 수는 없었다. 아니, 다른 어떤 말로도 아이제 할아버지를 납득시킬 수 없을 것 같았다. 내가 대신 들러리를 서겠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그제야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았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알렌 씨의 상태를 보더니 결혼식에는 간신히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비록 들러리를 서기는 어렵겠지만 말이다. 구급차가 떠나자 난 켄트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가서 신랑 신부 장식 대신 케이크를 장식할 난초꽃을 꼭 좀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케이크의 두 번째 층이 맨 위층이 되자 케이크가 훨씬 더 커 보였다. 그래도 난초꽃을 2송이 정도 그 위에 얹으면 괜찮아 보일 것 같았다. 켄트 할아버지는 곧 멋진 난초꽃 2송이를 구해주었고 세디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케이크를 아주 멋진 예술작품으로 만들었다. 역시나 대단한 솜씨였다. 내가 들러리를 서겠다고 하긴 했지만 턱시도가 없는 게 문제였다. 알렌 씨 양복을 빌려 입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때 네이트 할아버지가 벨라 할머니를 불렀다. 벨라 할머니는 화가였다. 예전에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으려는 사람들이 보는 책에 옷본을 그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전에 살던 곳에서 나는 옷을 만들어 입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센츄리 마을에 와서는 3명이나 보았다. 벨라 할머니에겐 옷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가 있었다. 우리는 2시간 만에 티셔츠를 턱시도처럼 만들었다. 게다가 빨간 나비 넥타이까지 있었다. 우리라고 한 이유는 할머니가 윤곽을 그리고 내가 색칠을 했기 때문이다. 티셔츠를 색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붓칠을 할 때 천이 자꾸만 밀려서 색칠하기가 까다로웠다. 그래서 계속 덧칠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 물감이 빨리 말라서 4시가 되었을 땐 입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다시 손질한 케이크는 제법 근사했다. 알렌 씨만 입을 다물었더라면 난초꽃으로 장식된 층이 원래는 첫 번째 층이 아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알렌 씨는 귀엽고 발설하고야 말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만 것이다. 그는 내가 대신 들러리를 서게 된 것도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그 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결혼식을 정말 많이 도왔고 멋진 예술작품인 턱시도 티셔츠를 입은 내 모습도 꽤 근사했다. 사실 들러리가 되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았다. 신부 들러리와 나란히 서서 점잖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신부 들러리는 마가렛 할머니의 딸이었다. 그러니 신랑 들러리는 아들인 알렌 씨가 하는 게 가장 잘 어울렸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는 결혼을 했고 하나는 이혼을 했으니 짝이 딱 맞지 않는가.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들러리를 아주 잘 해냈다는 것이다. 나는 신랑 옆에 섰고 포터 부인은 신부 옆에 섰다. 이렇게 우리 넷은 주례인 랍비 앞에 섰다. 결혼식은 유대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는 유대 전통 결혼식에서 쓰는 차양 아래 서 있었다. 그것은 후파라고 불렸는데 아마도 내가 쓰는 대로 읽는 게 맞을 것이다. 나는 하품도 하지 않고 재채기도 하지 않고 머리를 극적거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반지를 잘 들고 있다가 랍비가 고개를 끄덕일 때 제대로 건네주었다. 나는 신랑 들러리 노릇을 정말 잘 해냈다. 비록 들러리를 서는 동안 고양이 발자국 초대장을 가져온 사람에게 어떤 깜짝 선물을 줄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아이제 할아버지가 발로 유리컵을 깨뜨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마젤 토브라고 외치며 행운을 빌어주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이제 할아버지가 신부에게 입맞춤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사실 그 입맞춤이 진짜 길고 진하긴 했다. 내가 할 일이 쉽지는 않았다.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다. 알렌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호라를 추고 있을 때 나는 미끄러지듯 결혼식장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세디 할머니네로 달려갔다. 거기서 나는 턱시도 티셔츠를 벗어 보기 좋게 개어 빨간 손수레에 실었다. 그리고 잉크병을 찾아서 뚜껑이 제대로 꽉 닫혀 있는지 확인한 다음 포스트잇 묶음과 캘리그래피 펜과 함께 손수레에 실었다. 마을 회관으로 돌아왔을 때 춤은 이미 끝나 있었다. 모두들 지친 모습으로 여기저기 앉아 있었다. 드디어 내가 나서야 할 때가 왔다. 나는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작은 숟가락으로 유리잔을 가볍게 두들겼다. 신사 숙녀 여러분, 특별한 표시가 있는 초대장을 받은 행운의 주인공들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이제 깜짝 선물을 받을 시간입니다. 몇몇 손님이 고양이 발자국 초대장을 꺼내는 게 보였다. 그들은 악단 옆을 지나 빨간 손수레 곁에 서 있는 나에게 다가왔다. 첫 번째 선물은 손으로 직접 그린 티셔츠입니다. 벨라 여사님께서 직접 그리신 그야말로 예술작품이죠. 다음으로 캘리그래피 펜과 잉크도 있습니다. 거의 새 거예요. 잉크병엔 잉크가 가득 들어있어요. 멋진 글씨를 쓸 때 꼭 필요한 것들이죠. 또 포스트잇 묶음도 있습니다. 5장밖에 안 쓴 거예요.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덧붙였다. 그리고요, 빨간 손수레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선물이 4개밖에 없네. 고양이 발자국 초대장은 5장인데 말이야. 계산에 빠른 텔리 할머니가 말했다. 아, 그래요. 5번째 선물이야말로 가장 멋진 거예요. 모두들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나는 갈비뼈 안에 있는 허파가 쌍둥이 비행선처럼 느껴질 때까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장 멋진 선물은 말이죠.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선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 틸리 할머니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하더니 곧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세디 할머니와 네이트 할아버지는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처음에는 고양이 발자국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선물을 포기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건 싫었다. 모두 선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선물을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였다. 켄트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포스트잇을 집었다. 할아버지는 난초를 분류하는 데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번째 선물을 받기로 한 사람에게 난초 화분을 하나 주겠다고 했다. 틸리 할머니는 펜과 잉크를 고른 사람에게 캘리그래피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고, 벨라 할머니는 턱시도 티셔츠를 고른 사람에게 옷에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내 선물들은 다 자기 주인을 찾아갔다. 고양이 발자국 초대장을 가진 사람에게 주기로 한 선물 중에 4개가 나갔다. 이제 빨간 손수레만 남아있었다. 마지막 고양이 발자국 초대장은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 바로 알렌 씨였다. 알렌 씨는 빨간 손수레를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자기는 회계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빨간 손수레를 쓸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신랑인 아이즈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건배를 들며 포도주 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저와 마가렛은 센츄리 마을의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데 이렇게들 도와주셔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바닷가에 작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바로 바닷가는 아니고 하이라이즈라는 아파트지요. 여기서 지낸 날들이 너무나 그리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마냥 그리워하고만 있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손수레도 두고 갑니다. 누구든 이걸 쓸 때마다 이 행복한 결혼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이즈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다가 다시 일어나서 덧붙였다. 이건 최고 멋진 들러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할아버지는 최고 멋진 들러리가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들러리가 나를 두고 한 말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책상에 앉아 포스트잇에 썼던 목록에 쭉쭉 줄을 그었다. 빨간 손수레도 없고 포스트잇 묶음도 없다. 벨라 할머니가 그림을 그려준 턱시도 티셔츠도, 틸리 할머니가 사준 캘리그래피 펜과 잉크도 없다. 새 포스트잇 묶음과 새 펜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에피파니로 돌아와 용돈으로 직접 산 것들이었다. 내가 디즈니월드나 시월드에 다녀왔더라면 B&B 편지 같은 건 절대 쓰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센츄리 마을은 디즈니월드나 시월드와는 전혀 다르다. 센츄리 마을은 세상 어떤 곳과도 다르다. 이 세상 어떤 곳과도 닮지 않았다. 나는 틸리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6단계를 밟으면서 펜에 잉크를 알맞게 채웠다.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 6단계는 말이야.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야. 시작, 바로 그 자체라고 생각해야 해.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B&B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펜을 들어 올려서 잉크 3방울을 다시 잉크병에 떨어뜨렸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B&B 편지는 펜에 잉크를 다 채운 다음 잉크병에 잉크 몇 방울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나는 포스트잇을 다시 책상 서랍에 넣고 편지지에다 펜으로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세디 할머니와 네이트 할아버지께 이번 방학은 마치 딴 세상에서 지내다 온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퀴즈 대회는 점점 열기를 띠었고 올린스키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은 통로 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선생님 왼쪽에는 클라리온 카운티 교육감인 로이 클레이튼 로머 박사가 앉아 있었다. 로머 박사와 올린스키 선생님은 사회를 보고 있는 교육위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떠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자리의 왕이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는 가느다란 세로줄 무늬가 있는 짙은 남색 양복 바지에 눈부실 정도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 양복 저고리 소매 끝으로 와이셔츠가 살짝 보였다. 올린스키 선생님은 그게 얼마짜리 옷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좀 더 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와이셔츠 소매뿌리를 커프스 단추로 채우고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눈부신 조명이 복숭아빛으로 빛나는 그의 정수리에 내리꽂혔다. 그는 아주 잘 차려입고 머리도 말쑥하게 깎아서 누구든 한 번쯤 쳐다보게 만들었다. 로머 박사는 사회자에게서 시선을 떼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뗄 수도 없었다. 올린스키 선생님은 갑자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생각났다. 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책 속에서 왕은 채셔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양이는 왕을 쳐다볼 권리가 있어요. 앨리스가 대꾸했다. 올린스키 선생님은 고양이에게도 왕을 쳐다볼 권리가 있는 거라고 로머 박사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뭐하러 성가시게 그런담? 지금은 관중들이 어떤 소리도 내어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 에피파니 중학교에서 영혼들이 우승한 뒤 로머 박사가 올린스키 선생님을 찾아왔다. 뭐 때문이겠는가? 당연히 왜 그 아이들을 뽑았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다. 선생님도 그 답을 잘 알지 못했지만 영혼들이 우승한 뒤인 때라 조금 대담할 수 있었다. 사실 그때는 그 아이들이 영혼들이라는 것도 몰랐고 퀴즈 대회가 끝날 때까지 그 아이들을 뽑은 이유도 몰랐지만 말이다. 로머 박사는 교육학자들을 위한 다문화주의 연구 집회에 사흘 동안 참석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자신이 교육학자라는 사실에 너무나 자부심을 가진 나머지 발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였다. 올린스키 선생님은 스스로를 교육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웃기다고 생각했다. 다양성의 차원에서 말이죠. 갈색머리, 빨강머리, 금발, 책에 쓰인 글자처럼 새까만 머리를 한 아이들을 골고루 뽑았어요. 선생님은 왜 그 학생들을 뽑았냐는 질문에 눈썹을 조금 찡그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로머 박사는 재미있다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다. 그는 올린스키 선생님에게 진정한 다문화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짤막한 설교를 늘어놓았다. 아, 그러면 우리는 아주 완벽한데요, 로머 박사님. 에피파니 중학교 팀은 유대인 1명, 반유대인 1명, 앵글로색슨계 백인 청교도인 1명, 인디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께서는 유대인, 반유대인, 청교도인 같은 게 다양성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인디언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메리칸 원주민이라고 하죠. 그게 그거죠. 올린스키 선생님, 누가 선생님을 장애인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올린스키 선생님은 대화를 포기했다.
사람들은 선생님이 장애인이라는 말에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로머 박사에게 그 말 자체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태도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었다. 아니,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여태껏 받아온 교육과 그로 인해 형성된 가치관 때문에 로머 박사는 장애인도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 또 농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다. 나디아는 올린스키 선생님의 다양한 아이들 중에서도 빨강머리를 한 아이였다. 나디아가 한 5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라파엘로는 아기 천사를 그릴 때 그 애를 모델로 삼았을 것이다. 밝은 빨간색 곱슬머리가 구불구불 흘러내리며 얼굴을 감싸고 콧잔등에는 귀여운 주근깨가 점점이 박혀있고 뺨은 잘 익은 복숭아빛이었다. 라파엘로는 콧등에 박힌 주근깨는 그리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그건 실수로 여겨질 것이다. 마치 시나몬 토스트에서 시나몬을 털어내고 먹는 것처럼. 새학기에 들어와서 처음 몇 주 동안 나디아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6학년들은 올린스키 선생님만큼이나 에피파니 중학교가 낯설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디아는 올린스키 선생님만큼이나 이 학교에서 겉돌고 있었다. 둘 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매사에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사람들과 친해지는 데 있어서도 방관자같이 기다리기만 했다. 10월 중순의 어느 월요일이었다. 올린스키 선생님, 한 해 중에 가을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디아는 웃는 얼굴로 교실로 들어오며 선생님에게 말을 건넸다. 가을은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꽃들이 새롭게 피어나는 봄을 더 좋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나디아는 달라졌다. 아침마다 웃는 얼굴로 예전 남부지방에 살 때 하던 식으로 발랄하게 인사를 했다. 선생님, 안녕? 선생님은 나디아 다이아몬드 스타인이 눈부시게 아름다울 뿐 아니라 별처럼 반짝이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교육위원이 다음 질문지를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질문지를 천천히 펼치며 돋보기 안경 너머로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문제가 2개군요. 2 문제의 정답을 모두 말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눈을 지그시 내리뜨며 문제를 읽었다. 해초가 아주 많기로 유명한 북대서양 지역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곳의 생태학적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나디아가 버저를 눌렀다.